이 책을 출판할지 말지 고민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경멸감을 가지고 문학을 바라본다. 교양이 낮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교양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무거운 내용이라 생각하고, 지식인들은 고풍스러운 문체의 모음집이 아니면 전부 저속하고 천박하다고 거부한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고민했지만 이 책이야말로 출판을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 어서 빨리 유럽 전역에 퍼뜨려야 한다고 생각을 굳혔다. 이 책의 철학자이자 탐험가인 라파엘 씨가 직접 살다 온 유토피아의 이야기, 그리고 유토피아를 언급하게 되기까지의 내용을 담았다. 우연히 방문한 도시에서 만난 라파엘 씨와 절도범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지금 사회는 병들어 있습니다. 절도범을 전부 교수형에 처하는데 오히려 도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 모두 도둑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귀족의 탐욕이 문제입니다. 귀족들은 양모의 가격이 오르니 농토를 목초주로 바꾸고 양을 기르죠. 그 결과 농민들이 쫓겨나고 식량값이 올랐습니다. 식량값이 오르니 하인들과 가신들이 해고당합니다. 이들 모두 방황하고 다니다 보면 도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박도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론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믿으니 모든 사회계층 사람들이 도박을 즐깁니다. 이런 탐욕과 도박이 도둑으로 내모는 지름길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럼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해로운 관행들을 없애야 합니다. 농장이나 시골 마을을 파멸시킨 자에겐 그 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둑을 사형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형벌제도는 톨스토리아라는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훔친 물건을 국왕이 아닌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돈이 모자란다면 가족이 갚아야 하고, 절도범은 공공대중의 하인이 되어 강제 노역을 합니다.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아무도 입지 않는 특별한 색의 옷을 입고 지역에 맞는 배지가 주어집니다. 거주 지역을 벗어나거나 다른 지역 노예에게 말을 걸면 사형죄로 다스려집니다. 탈출을 중범하기만 해도 사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탈주 계획을 밀고 하면 노예는 자유를 얻습니다. 죄수가 태업을 하면 채찍질을 당하지만 열심히 일한다면 가혹한 대접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자는 시간 동안만 구금하고 그 외 모든 시간은 안락한 생활을 하게 해줍니다. 공공기금으로 제공되는 음식은 맛있게 나옵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영국에서 왜 채택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제도 같습니다. 라파엘 씨는 왜 왕을 위해 봉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봉직에 서봤자 어차피 바뀌는 게 없습니다. 권력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플라톤의 글 중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왜 현명한 사람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피하는 게 옳은 일인지 설명해 줍니다. 일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서 쏟아지는 빗물을 막고 있는 광경을 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집 안에 머무르며 비를 피하라고 설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신도 밖으로 나가면 마찬가지로 몸이 젖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우둔함에 대해선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사유재산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돈이라는 관점에서 판단되는 한 전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자산을 손에 넣어도 좋다는 자격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자산이 아무리 많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수 자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가난해진다는 소리죠.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체제하에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말을 못 믿겠습니다. 이윤이란 동기가 없다면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대신하길 바라며 서로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물자가 부족해지고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입니다. 모을 씨께서 그런 사회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제가 5년간 살다 온 유토피아를 보신다면 그런 훌륭한 나라는 결코 본 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을 떠나온 이유가 바로 사람들에게 그 신세계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 라파엘 씨는 유토피아 섬에 대한 이야기를 내줬다. 그가 묘사해준 섬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유토피아 섬에는 54개의 도시가 있고 모든 도시가 같은 제도를 사용한다. 우선 노동 상황부터 정리하자면 그들은 총 6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시간이다. 6시간만 일한다고 물자가 부족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시간이면 모든 물품들이 남아돌게 만드는데 충분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여자, 귀족, 성직자들 등이 일을 하지 않지만 유토피아에선 소수의 학자와 고위관직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일한다. 또 모든 옷은 집에서 손수 만들어진다. 그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옷을 교체하는데 옷이 많아봐야 무슨 쓸모가 있겠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남녀 모두 성인이 되면 2년 동안 시골로 내려가 농사 의무 복무를 받아야 한다. 이제 유토피아의 도시 생활에 대해 설명하자면 모든 도시는 영토를 확장할 욕심이 없다. 그들은 토지를 재산이 아닌 경작해야 할 땅으로 생각한다. 사유재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모두의 집에 드나들 수 있다. 집은 10년마다 추첨으로 분배되고 상점에선 물건을 대가 없이 받아간다. 그들은 많은 귀금속을 죄인들에게 사용한다. 금목걸이, 금관을 차고 다니게 하며 수갑과 족쇄도 금으로 만든다. 귀금속을 경멸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 그들은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하고 다양한 신을 숭배한다. 종교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만약 다른 종교를 비난할 경우 섬에서 추방당한다. 그들이 여행 갈 땐 짐을 들고 갈 필요가 없다. 어디를 가든 내 집처럼 머물 수 있고 필요한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도시에 일을 해야 한다. 게으름에 대해선 어떠한 핑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곳엔 술집도 유흥도 유혹을 제공하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유토피아의 행정체제를 설명하자면 그들은 30세대마다 그들을 관리하는 지역 담당관을 뽑는다. 3일마다 도시의 지역 담당관과 시장이 모여 공적 업무를 논하는데 3일 동안 토론을 벌인 후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또 당일 제기된 사안은 그날 논의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도시에선 매년 식량 소비량을 훨씬 초과하는 곡식이 재배되고 가축이 길러진다. 따라서 여분의 식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부족한 도시에 보내줄 수 있다. 섬 전체가 인구 과잉이 되면 원주민들에 의해 개발되지 못한 지역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원주민들이 저항하면 전쟁을 선언한다. 반대로 도시의 인구가 너무 감소했다면 식민지 거주민들을 불러 부족한 인원을 충원한다. 유토피아는 사실상 거대한 하나의 가구와도 같다. 이런 유토피아에서는 극소수의 법률만 존재한다. 다른 나라들은 길고 어려운 법률들로 일반인들을 속박하는데 이건 매우 부당한 일이다.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바쁜 사람들은 법을 공부할 시간도 지적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토피아인들은 모두가 법률 전문가이다. 이런 체제하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유토피아인들이 이런 풍족한 자원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전쟁 때문인데 돈만 제공하면 용병들이 대신 싸우게 할 수 있고 적국의 내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거의 모든 전쟁을 피해 없이 승리해왔다. 유토피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쾌락이다. 이들은 모든 쾌락을 인정하진 않는다. 보석을 치장하는 등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거짓 쾌락으로 구분한다. 진정한 쾌락은 정신적 쾌락과 육체적 쾌락으로 구분하는데, 정신적 쾌락은 도덕적 행동과 양심, 깨달음에서 얻어지는 만족감, 또 성취감이 있다. 육체적 쾌락은 음식을 먹는 등 생체적 욕구를 해소하는 게 있고, 감각들이 제공해주는 예술이 주는 쾌락이 있다. 그들은 부도덕한 쾌락만이 고통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 또 영혼이 불멸하다고 믿는다. 사후세계에서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고 선인에게는 상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희생하고 금욕하는 힘든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유토피아 섬에 대한 내용이다. 이야기를 마치고 지친 라파엘 씨는 돌아갔다. 나는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 섬의 위치를 물어보지 못했다. 다시 그를 찾아 나섰지만 그 이후로 만나지 못했다. 난 그가 말한 모든 내용에 다 동의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유토피아의 장점들 중 일부분은 유럽 세계가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긴 힘들겠지만 말이다. 유토피아는 1516년 토머스 모어가 출간한 작품이다. 모어가 살던 시대의 조류는 유토피아에 반영되었다. 영국은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을 동시에 치르며 혼란스러웠다. 숲에는 도적들이 있고 거리에는 거지가 넘쳐났다. 지주들은 양목값이 폭등하자 농경지를 목초지로 바꾸어 부를 축적했고, 농민들은 몰락했다. 사회의 이러한 참상은 유토피아를 탄생시키는 데 일조했고, 1권은 그런 내용을 다룬다. 2권의 내용은 모어의 사상이 담겨있다. 그는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고, 실제로 평생 수도사와 같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 또 로마 가톨릭 신자였다. 이런 그의 금욕주의적인 삶과 가톨릭 사상이 유토피아란 이상국가의 제도 및 관습에 반영되었다. 모어는 라파엘을 통해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제시했지만 그런 사회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라파엘의 입을 빌려 이상국가를 제시했고 논의되길 바란 것이다. 이상국가 사상이 본격적으로 제시된 건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다. 국가에선 철학자가 통치하는 공화국을 이상국가로 제시한다. 유토피아는 국가에 제시된 담론을 실제 모델로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후 이런 사상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으로 한층 더 구체화됐다. 유토피아는 자본론을 지필함에 있어 도움이 된 책이기도 하다.